훈장 관련해서 예, 저는 훈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인 사회를 넘어서 공직 사회에 주는 좀 상징적인 장면이다. 울림이 큰 상징적인 장면이라 생각하는 게 가장 그 엄혹했던 시기. 네. 사실 기본을 지킨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 수사 단장이 해야 될 일은 외압에 굴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는 거고 그 사령관들은 그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네. 아니라 그러한 기본을 지키기 위해 외압에 저항했고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고 그랬고 헬기가 떠는 거를 막았던 거죠. 기본을 지켰던 분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훈장을 준 건데 사실 네. 우리나라 역사 근현대사에 이러한 기본을 지킨 분들은 항상 희생을 했지 상찬을 받았던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도 기본을 지켰던 분들에게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훈장을 네. 주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약간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방은 눈물바다였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너무 좋아. 지금까지 예. 박정훈 대령님에게 대한 조치들은 원상복귀입니다. 사실 뭘 플러스 알파를 해드린 게 하나도 없고 원래 그냥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온 거에 불과하지 사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고 뭐 이도 막 흔들리시고 엄청 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포상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고생만 했지 사실 거기에 대한 포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사실 처음입니다. 이번 훈장이 원상 회복을 제외한 유일한 그 포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 방에서는 약간 좀 감회가 새로웠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정말 잘못될 그 시기를 이겨냈는데 이제는 좀 더 많은 분들께서 또 이 훈장을 시작으로 박정훈 대령이 그동안 애쓰는 거 이걸 이제 정의를 지켜낸 것에 대해 좀 더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또 훈장을 달아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눈여겨봤을 것 같은데 박정훈 대령이 뭐 변호사 방에서라든가 아니면 따로 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 실물 사진을 찍어서 예. 올리시면서 변호사님들 덕분입니다 하는데 이게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뿌듯하고 약간 시야가 갑자기 뿌여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봤고 그리고 저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 형사 사건을 하면 네. 변호인이 약간 고목나무 역할을 해서 그분의 의뢰인의 스트레스 관리나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 박정훈 대령님 사건은 거의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박정훈 예. 대령이 정병 괜찮아. 약간 어른처럼 그러니까 그 재판을 직관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담담한데 옆에서 변호인이 자꾸 울고 있는. 저는 나름대로 되게 멋있게 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영상 보면 제가 다 뿌잉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 재판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든 와중에 사실 박정훈 대령님의 부하분들을 검찰 측에서 증인 신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 진짜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바라보거나 옆에서 바라본 거와 밑에서 바라본 건 정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밑에서 바라본 분들이 다 양심 고백, 오히려 검찰 때 못했던 양심 고백을 하거나 심지어 한 중령분께서는 다시 그분은 되게 엘리트 출신인데 민원실로 쫓겨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보복을 당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고생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거기서 이빨을 꽉 깨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다. 나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해병으로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박정훈 대령이 어깨 들썩거리기 시작하시고 저 뿌리하고 저 눈물바다가 됐었고 이제 나중에 수사관님 오셨을 때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증인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했을 때 경례 딱 단장님에게 하면서 꼭 건강 지키시라 딱 하는데 이제 영화 한 장면 바로 눈물바다가 변호인단이 계속 눈물바다가 됐어서 이게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박정훈 대령 이제 훈장을 시작으로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사 얘기를 해보면 순직 해병 특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김장한 목사를 공판전 증인 신문 청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거 증인 신문 청구한 의미는 뭡니까? 사실 증인
을 보통 예.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서 참고인으로서의 진술 조서를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으로 가면 뭐 상대방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이거를 부동의하면 그때 증인으로 부르는 게 수순인데 네. 소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뭐 안 피의자나 나와서. 다른 사람이라서 뭐 영장을 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증인 즉 참고인이라고 하면 사실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심지어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경찰관분들이나 수사관분들이 전화해서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피의자 전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실제 실무에서는. 근데 상대가 상대인 만큼 김정한 목사. 그리고 특검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이라기보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국민적 관심이 많이 있는 만큼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제 네. 그 법에서 정한 공판적 증인 신문 절차를 통해서 미리 진술을 좀 확보해 두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이다. 네. 나올까요?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이게 국룰이라고 하죠. 한 첫 번째는 봐주고 두 번째 때는 과태료를 하고 세 번째 때는 구인을 하는데 사실 이 사건에서 과연 법원에서 김장한 목사를 구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해병 특검의 고육지책이고 사실 예. 실효성이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동훈 전 장관도 이 안 나왔더라고요. 공판정 증인 신문을 계속 회피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고 서 방송 인터뷰 나갔더라고요. 막. 사실 공직사로서는 뭡니까? 굉장히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데 저는 또 그분의 변호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김장관 목사와는 다르게 피의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잘 생각해 보시면 예. 내란 이후에 한 회담도 있었고 네. 한윤 회담도 있었습니다. 그걸 만나고 왔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회담 직후에 있었던 게 한한 정권을 해서 아, 어디 헌법이나 법령에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네가 정권을 받겠다라는 그 문과적 상상력을 벗어나는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그러면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 너네 내란 그 출구 전략을 동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란 스계와 그렇죠. 분명히 다 독대를 했고 네. 독대한 이후에 사실 어느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동 정부를 수립하겠다, 우리가 정권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사실 뭐 초헌법적인 발상을 들고 나왔으니 지금은 그 내란 당일에 그 행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참고인 조사일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바뀐다면 내란이 종결 시점을 그 개업 날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결 시점을 뒤로 본다고 하면 그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서 구원투수 역할을 한 건 아닌가라는 식의 피의 사실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변호인이어도 사실은 지금 지방에 가서 치킨 배달하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 네, 혹시 모르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뭐 법적인 법리 구성 이런 걸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고 있겠죠. 네. 그 본인이 가장 잘 알 검사였고. 거고 실제로 본인이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도 워낙 잘 활용하셨던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렸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왜 그 특검이 이런 식으로 엄프를 해서 나를 압박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속 이 출석을 아하. 피할 거라 생각하고 조금 한덕수 전 총리가 예. 플리바게닝에 응한다면 뭐 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재판에서 나오는 태도로 봤을 때는 그냥 전면 부인으로 가는 걸로 보아서 한동훈 전 장관에겐 불리한 그림은 당장은 펼쳐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장은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 이제 절대적일 건데 네. 아직까지 뭐 부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뭐 떨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보면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러니까 계속 국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특검 일자를 사실 예. 그때 당시 김병주 현 원내대표와 15일이라도 줄이려고 사실 저는 그 딜이 생각보다 그 더민당이 받아온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병기 예,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15일을 줄여주는 실질적으로는 15일만 줄여주면서 여러 가지를 받아왔던 건데 네. 그 15일조차 줄이려고 했던 이유는 아, 니즈가 있었던 거다. 아. 예, 국회로 불똥이 튀거나 한동훈 전 장관으로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해서 국힘 쪽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있을 거다. 왜냐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튈지도 자기네들이 예측이 안 그렇네요.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하루라도 줄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요. 이 순직 해병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이라 보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시청자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너 좀 늦은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구속이 생각. 예. 구속이 꼭 유죄를 담보하지 않고 아하. 구속을 하면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점은 당연히 사람을 신병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네. 심경 변화가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음. 그 찬물 샤워를 하는 순간 사람은 참을 정신이 번쩍 들죠. 정신이 번쩍 들고 예. 뭐 독방에 들어가면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독방도 이제 선착순이잖아요. 독방수는 정해져 있고 수많은 정치인분들이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남은 독방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예. 지금 그 혼잡도가 높은 서울구치소를 생각을 하면 들어가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향적인 그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소환이 편하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왜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수사 기간이 제한이 됩니다. 수사 기간. 예, 딱 기소를 한 다음에는 그 증거 자료를 그대로 법원에 모두 제출을 해야 되고 그거를 변호인이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쪽이 저 정도 증거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사실 변론 전략을 새로 정립해서 아 여기까지는 인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네. 것을 설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기소를 빨리 하거나 구속을 빨리 치는 게 항상 그 수사 기간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저는 다른 특검과 손직해병 특검이 왜 구속을 많이 안 시키냐, 예. 왜 기소를 빨리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특검들과 다르게 세 가지 갈래, 즉 구명로비, 수사외야 그리고 최해병의 죽음 관련해서 최해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박정훈 대령님이 많이 수사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재판을 통해서도 많이 확보를 했고 공수처가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특검이 그 특유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구명 로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대는 있었지만 뭐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던 게 종교인들이고 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통신 기록도 거의 다 날아갔을 거고 네. 예, 이미 수사외압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많이 됐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인멸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로비 자체가 보통 전화나 만나서 얘기로 됐을 텐데 그거를 증거로 남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사실 최해병 특검 입장에서는 급할 게 많이 없다. 네. 첫 번째 것만 집중해서 로비까지 타고 올라가 볼 때까지 가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수사 외압 이미 다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하고 있고 네. 그 최해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들이 이미 당시부터 진술을 다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괜시리 구속을 시켜갖고 기간도 빨라야 되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증거를 들고 있는지를 다 말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차근차근 해갈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종선 전 군방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왜 이렇게 빠르게 하지 않았냐, 네.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면 안 그러면 재판이 6개월 이내에 지속이 돼야 돼요. 구속영장에서 하면.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공판 유지도 빡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소 유지하는 대로 검사도 또 거기에 인력을 배당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수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끝까지 다 수사에 쓰고 마지막에 기소를 쫙 해갖고 공소 유지는 거기는 기간에 안 들어가니까 공소 유지는 그때 모두가 다 같이 공소 유지를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전략을 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인 판단일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눌 사안들이 이제 아직도 이제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좀 중요한 것만 예. 보면 일단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특검에서는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영장 검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특검이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종섭 전 장관과는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느낌이 저는 다르다.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좀 더 무게를 두고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 입장에서 구속을 했을 때의 장점인 심경의 변화. 그거는 비단 그 구속된 사람만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추경호 전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빠루로 들었던 그분도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할 거고 그때 이제 좀 미심쩍은 행적을 보였던 의원님들 그러니까 들어와서 숫자를 세는 등의 행위를 하고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거나 정작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아마 죄수의 딜레마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영장이 만약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영장을 칠 그 동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런 또 전략적인 판단을 내란 특검이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럼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세요, 근데 변호사님? 결국 증거를 얼마나 모았는지는 특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정치 사건은 어려운 게 영장을 청구했다가 막 기각될 경우에는 이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으로 치고 올라가는 사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개인 부패로 잡혀간 거지 네. 내란과는 지금 관련성이 나온 건 없거든요. 들어간 게 없고. 근데 지금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의 1순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될 경우 사실 동력을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실 거다. 영장이 인용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면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기는 충분히 차고 넘치겠지만 네. 이제 확률을 보고 검토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영장 발부가 가능할지 안 할지 그걸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네. 결정을 할 거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김건희 특검에서는 자생한방병원 비자금 수사 이것도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맨 처음에 김건희 특검 딱 통과되고 이럴 때는 몰랐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이게 메인 줄기 중 하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메인 줄기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서희가 나와서 목걸이가 나오고 그림이 어허. 나오고 이렇게 된 건데 오히려 자생한방병원 비자금이 사실 네. 사이즈로 보면은 여기가 훨씬 더 크죠. 음흠. 그리고 자생한방병원과 그 이원모 전 비서관 부인이 뭐 공군 1호기에 탔다 이런 얘기는 이미 사실 너무 입증이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선 여기에서 집중을 해서 스타트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받았던 내역들을 찾다 보니 갑자기 네. 목걸이를 받은 사람, 금두꺼비를 받았던 사람이 나오게 돼갖고 오히려 그분들이 사이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꽤 오랫동안 조사를 해온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냥 그걸 지금 수사하는 명목인 그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탄 것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겠지만 아마 이제 비자금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 넘어간 것 플러스 알파로 그 안에서 황금 두꺼비나 그림보다 더 많은 비자금을 심지어 시점도 더 절실할 때 줬어요. 왜냐하면 사실 돈이 필요한 시점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의 대표로서 당의 후보로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돈에 대한 니즈가 뭐 당연히 있겠지만 좀 덜할 겁니다. 돈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때는 야인일 때겠죠. 그렇죠. 예. 그때는 뭐 후원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120억이 조성된 시점을 보면은 아마 그 시점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금두꺼비를 주신 분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뭐 목걸이를 주신 분들보다 더 일찍 투자를 시작했다. 즉 초기 투자자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과 한 행위들은 뭐 자리 하나 마련해주고 해서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강력하게 추정이 되죠. 그런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아마 특검의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서관까지 데리고 있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그분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했던 걸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게이트가 되어야 한다. 사실 저는 이제 강혜경 씨 변호인으로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명태균 것만으로도 게이트가 돼서 사실 그것도 하나로 특검이 돼야 돼요. 명태균 창원 수사단의 검사가 그때 12명이었나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특검에서 명태균 담당 검사님이 3분, 4분 이러실 거예요. 왜냐면 총은 40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 거는 이번에 기소된 거 말고는 없다라는 얘기가 들은 것만큼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 실제로 다른 정치인 즉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방대하고 수사할 게 많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뭐 이거 끝나더라도 계속 다른 특검을 출범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특수한 상황에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특검의 필요성이라는 자체가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된 건데 그럼 과연 이제 정권 바뀌었다가 그 수사기관에 주면 이걸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의문이 있는 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그간 기존의 수사기관이 묵혀왔다는 점입니다. 그럼 특검의 특검의 피날레는 사실 묵혀왔던 사람들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오히려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 거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늦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수사 외압에 했거나 그 혐의나 의혹을 묻었던 군검사들까지 해병 특검은 수사까지 나아갔어요. 사실 김건희 특검은 내란 특검은 사실 바로 수사가 됐기 때문에 좀 못했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씨의 비리나 의혹을 묻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최혜병 특검의 경우에는 군 검사님이 특검이시기도 하고 군 검사님, 공수처 수사관분들 이런 거를 많이 받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아무래도 검찰 위주로 돌아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 명태균 게이트를 묻었던 그 창원지검의 검사분들이 가 계세요. 저희가 그때 그 분을 비판을 엄청 세게 하고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간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까지 특검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김건희 특검을 넘어서 저는 뭐 새로운 특검 아니면 상설 특검이라도 해서 그간의 검찰청이 숨겨왔던 네. 김건희 씨 관련해서 숨겨왔던 아니 그거와 별개로 부패 사건을 묻어줬거나 숨겨왔던 것에 대해서는 발본색원을 해서 이 기회에 한번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것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미처 잊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오늘 정구승 변호사가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추석 연휴 즐기십시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 다음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주에 예. 김건희 씨 재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강혜경 씨와 그 다음 주엔 또 김태효 씨까지 다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예. 갔다 올 예정입니다. 다녀오시고 다녀와서 꼭 오마이뉴스에서 네. 후기를 또 전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녀오셔서 말씀을 네. 꼭 해주시고요. 자, 추석 연휴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추석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지금까지 고정이 되고 싶은 남자 정구승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